2. 서른이 넘어가면 누구나 그때까지도 자기 안에 남은 불빛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게 마련이고, 어디서 그런 불빛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한때나마 자신을 밝혀줬던 그 불빛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만 한다. 한때나마 한때 반짝였다가 기레빠시 마냥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게 된 불빛이 남아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불빛이 남아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불빛들이었다. 추석 즈음 역전 근처 평화시장에 붐비던 노점상의 카바이드 불빛과 상점마다 물건을 쌓아놓은 거리에 내걸었던 60촉 백열등의 그 오렌지 불빛들, 혹은 크리스마스 가까울 무렵이면 상점 진열창마다 서로의 빛 속으로 스며들며 반짝이던 울긋불긋한 불빛들이나 역전에 모여든 빈 택시들의 차폭등과 브레이크 등이 내뿜던 붉은 불빛, 또 귀성열차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운전사들이 피우던 그만큼이나 붉었던 담배 불빛들, 그 감을 그리는 것들, 내 기억 속에서 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면 절로 행복한 마음에 젖어들게 된다. 어두운 역전 밤거리에 붐비던 그 불빛들은 따스했다. 우리가 지금 대목을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줬으니까. 사람들이 줄지어선 서울역 광장이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빠져나가는 귀성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구로공단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저녁 거리를 향해 놓인 금성 대리점의 컬러 텔레비전. 대목 장사를 바라고 제과 회사나 양조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조잡한 디자인의 포장지에 일률적으로 포장한 뒤 상점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혹은 경주법주나 백화수복 같은 것들. 서울이나 울산이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 생활의 고단한 표정일랑 빈집에 남겨두고 내려온 귀성객들이 홍조 띤 얼굴로 말끄러미 들여다보던 선물 세트 견본품 비닐 위에서 번뜩이던 백열등. 명절 특별 수송 기간을 맞이해 상점 진열창보다도 더 큰 널빤지에 만든 임시 시각표를 들고 와 대합실 입구 옆에다 세워놓던 역 노무자들의 주름진 얼굴. 그 모든 광경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반짝인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풀풀풀 가슴 한켠에서 불빛이 날리듯 반짝인다. 또 이런 기억도 있다. 다락에는 낡은 옷가지를 넣어두는 종이로 만든 사각형 어류함이 있었다. 모두 2개였는데 그중 하나에 크리스마스 장식물 박스가 들어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 장식물 박스를 어류함에서 꺼냈다. 아버지가 미군 PX를 통해 구입했다는 비싼 장식물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 색깔 공도 진짜 크리스탈이었고 금은색 별도 대단히 정교했다. 아버지가 평소에는 살림집 2층에서 키우던 어린 전나무를 가져오면 우리 형제는 그 나무에 둘러서서 먼저 꼬마 전구를 두른 뒤에 색동 지팡이나 빨간 구두 같은 장식물과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줄을 내걸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두 꾸미고 나면 가게 군데군데 남은 색줄을 늘어뜨리고 크리스탈 공을 매달았다. 난로 주위로 늘어진 줄들은 어린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할 때의 에피소드를 연상시키며 뜨거운 열기에 저 혼자 흔들리곤 했다. 약국에서 탈지면을 사와 눈처럼 만들어 창에다 붙이고 가게 문에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와 천으로 만든 호랑가시 나뭇잎과 종이로 만든 은종이 맵시 좋게 어울린 화환을 내걸면 크리스마스 준비는 모두 끝났다.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꾸며진 뉴욕 제과점은 가스 오븐에 들어갔다가 나온 카스텔라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게 안의 모든 것들이 불빛을 반짝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니도 우리도 탁자도 수족관도 진열된 빵들도 모두 저마다 빛을 발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거의 10분에 한 번씩 케이크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보통 때는 하루에 서너 개, 많아야 대여섯 개 정도만 팔렸으니까 엄청난 일이었다. 어머니는 300개는 좋게 넘을 만큼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에게 아직도 팔아야 할 케이크가 많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가게에 조금만 갖다 놓고 팔리는 족족 우리가 옥상에서 케이크를 가져왔다. 5호 5개하고 4호 4개, 3개 가져와라 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대목이 지나면 한동안 돈이 궁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찌 됐건 힘을 내야만 했다. 내게 보낸 편지에 어차피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아버지는 쓰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니겠냐와 아니겠느냐가 어떻게 다른지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세월이 흘러서 나도 내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편지를 쓸 때쯤이면 그 차이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나도 왜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는지, 왜 세상의 모든 불빛은 결국 풀풀풀 반짝이면서 멀어지는지, 왜 모든 것은 기억 속에서만 영원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다음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정도의 짧은 시간만 흐르고 나면 나도 아니겠냐와 아니겠느냐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짧았던 뉴욕 제과점의 전성기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다. 내가 아이에서 등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청년이 되기까지 뉴욕 제과점 그 빛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담은 얘기다. 자, 어떤 걸로 사면 좋겠냐? 아버지가 제과점용 진열장 카탈로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다. 코팅지로 만든 카탈로그에는 미끈하게 생긴 다양한 제과점용 진열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나무 진열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백열등이라 빵이 탐스럽게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접촉 부분이 다른 나무문에서는 밀고 닫을 때마다 끽끽 비명 소리가 들렸다. 냉장 장치도 없어 더운 여름날이면 케이크를 냉장고에다 넣어둬야 했고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은 쥐들도 쉽게 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 형편이었으니 카탈로그에 실린 진열장은 어떤 것이라도 좋았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좋고 아버지는 아마도 미리 가격과 쓰임새를 알아봐 구입할 모델을 점찍어 두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제는 하나같이 금빛, 은빛, 불빛을 번뜩이는 최신형 진열장을 꼼꼼히 살폈다. 카탈로그에 실린 진열장은 정말 근사했다. 냉장 기능을 갖춘 데다가 잘못하면 불꽃이 튀는 플러그를 매번 꽂았다가 뽑았다 할 필요도 없이 스위치만 누르면 환한 불을 밝힐 수 있었으며 프레임을 철제로 만들어 나무 진열장에 길들여진 쥐들은 체력 단련을 새로 하지 않는 한 침으로 수염을 적시며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을 게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유선형으로 약간 경사가 진 케이크 진열장과 묵직해 보이는 원목 느낌의 빵 진열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김에 탁자와 의자도 바꾸기로 했으며 손으로 돌리던 빙수기계도 자동형으로 교체했고
식빵 자르는 기계도 구입했다. 그러니까 제5공화국도 막바지로 치닫느라 그 조그만 도시에서도 국민본부가 결성되는 등 사회가 어수선하던 무렵이었다. 내가 아는 한 뉴욕 제과점엔 3번에 걸쳐서 변화의 기회를 맞이했다. 처음 기회는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 찾아왔다. 빵이라면 고급 생과자만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 즈음부터 일상적으로 빵을 사 먹기 시작했다. 근검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내세우던 시대가 지나가고 레퍼츠니, 마이칸이 하는 신조어와 함께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남은 불빛들은 모두 그 즈음 뉴욕 제과점 전성기 시절의 것들이다. 설날에는 선물용 롤케이크와 케이크를, 2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3월 화이트데이에는 사탕꾸러미를, 6월부터는 빙수를, 추석에는 다시 선물용 롤케이크와 케이크를, 입시 무렵에는 찹쌀떡을, 동지 무렵에는 단팥죽을,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를 팔았다. 그 시절 어머니는 그 대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 기회는 제5공화국이 끝나갈 때쯤 찾아왔다. 이제 뉴욕 제과점에서 대목 장사의 몫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최신식 인테리어를 갖춘 제과점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바게트, 피자빵, 야채빵 등 서울에서 전해온 새로운 종류의 빵을 찾기 시작했다. 기술자 형은 월간 베이커리에 실린 조리법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하고 시내의 다른 기술자나 대구의 기술자들에게 직접 배우기도 하더니 피자빵, 야채빵, 밤빵, 옥수수 식빵 따위의 새 메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바게트만은 끝내 만들지 못했다. 조리법대로 만들긴 했는데 바게트 특유의 바싹바싹하고 질긴 느낌이 나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긴 해도 뉴욕 제과점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그러나 뉴욕 제과점은 그 두 번째 기회를 첫 번째 기회만큼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 바게트를 만들지 못해서도 아니었고 대목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다. 사실상 뉴욕 제과점을 이끌었던 어머니가 자궁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족 중 누구에게서도 수술의 성공 확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왜 그런지 그때의 기억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스스로 지워버린 것일까? 아니면 기억에 남겨둘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저 학교 아침만 오간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이다. 가게는 누나가 지켰으며 아버지는 수술을 앞둔 어머니가 있는 대구 병원에 내려가 있었다. 가끔 휴일이면 누나를 대신해 혼자서 뉴욕 제과점을 볼 때도 있었다. 나는 빵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빵을 팔곤 했다. 끝내 팔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어머니 있을 때 사세요라고 말하며 손님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올지 안 올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거의 혼자서 뉴욕 제과점을 지켜왔다. 어머니가 없는 뉴욕 제과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새 진열장과 기계를 갖춘 뉴욕 제과점은 그러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엄산해졌다. 공정하게 한가운데를 달린다고 했을 때 예감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중 나쁜 일 쪽으로 곧잘 쓰러지곤 했다. 추억이 곧잘 좋은 일 쪽으로만 내달리는 것과는 참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삶이란 추억으로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어찌 된 일인지 기억나는 것은 대구역에 도착해 이모들과 함께 올라탄 택시에서 들리던 라디오 방송이다. 남녀가 나와 만담하듯 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후의 한가한 시간을 메우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었다. 동성론이 서문시장이니 하는 대구의 지명도 기억이 난다. 이모들은 집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모르겠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나는 낯선 대구 시내를 바라보며 자꾸만 지직거리는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요새도 나는 한가한 오후에 만담식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은 택시를 타고 낯선 동네를 지나갈 때면 그때 생각을 한다. 이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빠져들어가는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는 파리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는 이모들이 내미는 쌕쌕인가 봉봉인가 하는 음료수를 마셨고 이내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병원의 복도는 베이지색이었지만 그늘진 곳은 밤색에 가까웠다. 복도의 끝에는 중정으로 나가는 나무 문이 있었다. 뉴욕 제과점보다도 더 오래전에 지어진 병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뜰에 심어놓은 나무와 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 햇살을 받고 서 있었는지 바람은 불어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 다만 그 나무와 풀 같은 것들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었다는 기억밖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혼자서 위험한 고비를 넘어온 것이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대목을 넘어가듯이 말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로 남을 수 있게 됐다.